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 자소서반이 개강을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빨리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이제 연계를 해 가지고 면접 수업도 5주 정도의 수업이 지금 나간 상태인데, 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자기소개서 아이들이 이제 쓰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딱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GPT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태까지 이제 애들한테 소재를 잡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같이 아이들하고 1대1로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소서를 쓸까,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불리는 이제 공부한 내용에 관해서 써야 되는 거, 그거의 소재를 잡고, 그다음에 그 소재 잡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자료를 찾아봐라,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애들이 그걸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뭐 구글을 찾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올해는 애들이 이제 주제를 정해주면 그걸 GPT한테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GPT가 한 1, 2분이면은 자소서를 다 써주거든요. 자소서까지 써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 보고서 저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애들이 멘붕을 하기 시작을 하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디서 찾았어? 그러면 GPT가 얘기해 줬는데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GPT에 나오는 게 자기 지식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올해.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지금 수업에 있어서 많이 힘든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소서 아직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국 단위에서 이제 주요 학교들, 외대부고 하나고 위주로 아마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1차랑 2차의 평가 요소를 보시면은 어쨌든 1차는 교과 출결이고 2차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교과 출결 상황은 애들이 거의 다 이제 만점을 찍고 들어가니까 사실상 면접에서 이제 당락이 갈리는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은 다 자기소개서에서 뽑아냅니다. 물론 이제 하나고처럼 학생부에서 일부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그 학생만의 면접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답변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면접 점수가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자체가 점수화돼서 중요하진 않아요. 자소서 자체가 뭐 몇 점짜리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소서에서 나온 자소서를 통해서 만든 면접 문제를 이 친구가 몇 점짜리 대답을 하느냐, 요게 이제 그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면접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자기 능력을 어필하는 답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제 미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너무 어렵거나 혹은 너무 쉽거나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자소서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해 GPT를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GPT가 난이도를 설정을 안 하면, 저도 인공지능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개발도 하고 하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이 난이도를 설정을 안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난이도를 임의로 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어려워 보이네, 이거 좀 좋아 보이네라고 하면은 그냥 어려운 거를 막 갖다 써버려요.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면접에서 애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소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소서가 이제 학생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잘 나왔다, 되게 괜찮게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정작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또 너무 쉬운 거를 쓰면 안 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자소서를 보고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 자소서 자체에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끔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모호하게 써버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외대부고에서 몇 년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제가 그 자사고 면접이랑 자소서를 2010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들이 자소서에 쓰는 소재를 보면은 어디 학원 가가지고 막 소논문 만들어 와서 되게 어려운 실험하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근데 그게 그러다가 한 201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 여기 대입하고 맞물려 있는데, 대입 쪽에서 이제 그런 거 못 쓰게 하니까 고입 쪽에서도 소재의 수준이 조금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외대부고에서도 한창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이 할 만한 수준의 거를 써라. 특히 그리고 최근 한 3년 정도의 외대부고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학교 수업하고 연계를 해라 혹은 학교 활동하고 연계를 해라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걸 애들이 써버리면은 그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가급적이면은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의 연장선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아리에서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소재로 잡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잡아본 거예요. 자소서를 보고서 이 뭐 큐드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활동을 한 친구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애들한테 이제 자소서 써와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실수가 자기 그 학습법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 정도의 질문밖에 못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질문하고 아래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잘 한다라고 전제를 깔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그 학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위의 질문이 아래 질문보다 훨씬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처럼 자신이 한 그 탐구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써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일단 자소서 항목을 보면 사실 외대부고나 하나거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동일한 게 우선은 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건학기념과 연계해서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너가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보통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라고 묶어서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관련해 가지고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뭐 리더십, 봉사활동 등등등. 너 얼마나 착하니? 너가 공동체 생활에서 얼마나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니? 라는 학생이 이제 인성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와도 똑같습니다. 맨 위에 그 자기주도 학습이죠. 학습 계획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그리고 느낀 점.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이 합쳐져서 이제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인데 앞에 외대부고랑 똑같은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학교만 달라지고요. 하나고로. 그다음에 인성은 똑같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진로 계획,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주도 학습 먼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전체 분량은 1,500자입니다. 여기 띄어쓰기를 카운트를 안 하고 1,500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조금씩의 분량 차이는 나지만 거의 A4 용지 한 장 정도가 딱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설정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워드나 한글에서 치다 보면은 네, 그 정도 분량이 딱 이제 전체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1,500자 안에 요 항목들을 다 녹여내셔야 됩니다. 다 녹여내셔야 되는데 정해진 분량은 없지만 보통은 요 자기주도 학습을 한 800에서 1,000자 정도 쓰고요. 지원동기 진로계획 요 2번하고 3번을 합쳐서 한 300자 안팎으로 쓰고 4번도 300자 안팎으로 씁니다. 보통은 그 정도 쓰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일단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래요.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쭉 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형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아니면 평상시에 혹은 자기 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떠올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궁금한 점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하고 관련된 걸 쓰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들어오면서 갖고 온 거고 이건 아까부터 여기 놓여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지금 저기 어디지? 저희 상담실에서 같은 냉장고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처음 온도는 같았겠죠? 그러면은 보관 장소가 지금 달랐을 테니까 아마 지금 온도는 제 생각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온도의 변화가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달랐을 테니까 그러면은 외부 온도와 반응해가지고 겉에 맺히는 물방울의 양이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네, 이상한 호기심을 지금 그냥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열의 교환이라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열교환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고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풀어내는 과정 같은 게 이제 아마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교과 과정하고 엮어서 좀 포장을 해보면 열교환이라는 거를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내 같은 냉장고에서 형이랑 나랑 같이 갖고 간 물병에
이 겉에 봤더니 물방울이 맺힌 게 다르더라. 이게 왜 그럴지 궁금해가지고 탐구를 시작해봤다. 열교환이라는 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정도까지 가면 이제 괜찮은 소재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되지만 자기가 어떤 궁금증을 느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걸 통해서 느낀 점까지 쓰면 이제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제 동기, 과정, 결과 그 다음에 느낀 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까 800에서 한 1000자 많이 쓰면 1000자 정도까지 쓰는데 외대부고는 보통 소재를 3개를 잡고 하나고는 보통 소재를 2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당의 분량이 외대부고는 보통 300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고는 한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300자가 요게 아마 한 제 생각에 70자, 80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 정도밖에 안 돼요. 한 6줄, 7줄?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되게 짧아요. 되게 짧으니까 동기랑 과정 결과 자세하게 쓰다 보면은 느낀 점은 한두 줄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고 버전입니다. 하나고 버전이고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괜찮은 거를 제가 이제 과정은 좀 생략을 해놨어요. 과정 생략해놨고 이게 첨삭 전이라 아마 450자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네 동기죠.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과학 칼럼에서 읽은 다음에 주변에 새똥이 묻어있는 차들을 많이 보면서 야 그러면은 차가 새똥에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 네,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세웠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한 과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0.045%를 구했다. 근데 이제 내가 한 계산이 어떤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낀 점이요. 앞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네. 또 다른 친구 보시면은 지금 신경계 얘는 외대부고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까보다 이제 조금 짧은데 신경계에 관심이 맞아서 기사를 찾아보는데 감정과 동공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보고서 네, 요런 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탐구 동기죠. 요거는 실제로 좀 포장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보면은 눈이 커지더라라고 친구가 얘기해 준 거를 보고서 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래요. 네, 실험을 했고 그거를 이제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학생하고 이제 듣고서 야 그럼 너 추가 실험으로 이런 거 해봐. 왜냐하면 이게 아이돌을 봤을 때 눈이 커지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커지면은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작아지냐 네,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게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동공이 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른 건지 반사 때문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분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추가 실험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요 중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실험 과정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동공 변화가 감정 그 자체와 연관이 있을까라고 추측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느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를 보시고서는 지금 구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 동기, 그 다음에 탐구 과정 및 결과, 그 다음에 느낀 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 아니다.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컴하고 이게 색깔이 달라가지고 여기가 좀 이상한데, 자,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중약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확률 계산 과정에서 고등학교 범위가 살짝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소재로 잡는 거의 난이도가 한 고1, 고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 예전에는 진짜 대학 수준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이게 너무 힘들고 중학교 수준 중3에서 한 고1, 고2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요 계산 과정에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자소서를 보고서 요 학생한테 그러니까 요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요런 질문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학생이 진행한 탐구에서 계산에 있어서 전제들을 어떤 것들을 했고 그리고 계산 과정과 그 계산 과정을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확률값 구했는지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너가 그 탐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탐구 과정에서 너가 얼마나 이제 수학적으로 타당한 논지를 거쳐 왔는지 이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진행한 탐구에서 비둘기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면 확률 계산이 어떤 게 바뀔 거냐. 얘가 이제 자기가 비둘기의 분포도와 자동차의 주행 경로들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둘기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전제를 깔아놨으니까 그 전제를 얘가 뒤튼다면은 어떤 식으로 확률 계산이 바뀔 거냐. 또 똑같아요. 얘가 한 건지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의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얘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GPT가 문제지만 과거에는 애들이 자기가 안 하고 학원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스펙을 사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좀 자소서에 그 과장해서 적는 경우들이 조금 많으니까 실제로 이거 네가 탐구를 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탐구 과정에서 이 아이가 진짜로 그 탐구를 수행할 만큼 똑똑한 친구냐, 학업적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검증하고 싶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얘가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고에서 되게 잘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일상생활에 있는 거를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해본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얘가 이제 마지막에 느낀 점을 일상 속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써놨으니까 그럼 다른 경험 얘기해볼래?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기 주도 학습에서 학업적 능력을 어쨌든 검증하는 식의 질문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난이도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애가 대답을 못해요. 애가 소화를 못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 요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외대부고 스타일로 질문을 좀 만들어 본 거거든요. 외대부고가 하나고보다 질문의 호흡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어요. 되게 길고 답변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공과 관련해서 처음 했던 실험은 뭐냐? 그다음에 그 실험 결과로부터 너가 뭐 알 수 있었니? 그다음에 추가 실험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실험으로 너가 뭘 몰랐어가지고 추가 실험을 했어? 그리고 그 추가 실험으로 뭘 알아내고자 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외대부고 질문 세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실험에 대해서 얘가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거기서부터 알아낸 점 그리고 그거의 한계까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외대부고가 이제 뒤에서 면접 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면접이 4분 동안 학생이 혼자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답변을 되게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공과 감정의 상관관계가 뭐냐? 너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추측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통해서 너가 이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과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것을 구분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동공 변화가 감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뭐냐. 최종적인 너의 추측에 있어서 아이쿠야 왜 그런 추측을 했니?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뭐니?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외대부고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이 이거 실제로 실험을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답변을 되게 잘 했었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합격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난이도가 좀 학생이 할 수 있을 만한 실험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실험도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GPT 때문에 요거는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사이코패스에 관심이 좀 많았던 친구였어요. 이 사이코패스 범죄 같은 게 하도 많았어서 그래서 요런 책 읽고서 뇌와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해봤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분석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알게 되었는데 요걸 통해서 신경계를 분석하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지금 고1 때 이제 행렬이 교육과정에 들어갔죠. 행렬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던데 그래서 요 인접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반 애들을 요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가 자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고 썼던 친구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GPT한테 다시 그 저거를 먹였어요. 프롬프트를 먹여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너가 알아서 써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서를 하나 더 붙인 게 좀 더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 GPT가 써놓은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1000개의 뇌, 이토록 뜻밖의 뇌가 요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앞에는 거의 똑같아요. 앞에는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데 행렬의 정의와 연산을 스스로 학습하였다. 이후 실제 뇌 영상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시도를 해봤다. 여기서부터 좀 이제 저는 물음표가 찍혔어요. 이 영상 데이터 어디서 확보할 건데?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fMRI 데이터를 인접 행렬로 변환한 뒤 중심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다 느낀 점이거든요. 이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 학생이 학문적으로 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책 2권 읽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분석 이론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공부를 해봤다. 그다음에 인접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그다음에 우리 반 애들한테 적용을 해봤다. 요거거든요. 이 중에 하이라이트는 요거겠죠. 우리 반 애들한테 인접 행렬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가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분석 이론이란 게 뭐니? 그다음에 인접 행렬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니? 그다음에 니네 반 애들한테 분석 뭐 했냐? 그다음에 이거를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분석한 이유는 뭐니? 근거는 뭐니?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 거기서 뭐 깨달았냐? 이제 이 정도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GPT 통해서 쓴 건데 여기서 드러나는 이 학생, 가상의 학생이죠. 가상의 학생이 한 공부는 우선 첫 번째, 앞에 똑같아요. 책 2권 읽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행렬과 관련해서 공부했다도 똑같은데 뇌 영상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인접 행렬로 변환을 해서 중심성, 군집계수, 네트워크 밀도 등을 실제로 계산을 했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었다거든요. 그럼 핵심은 공개된 데이터로 이런 분석을 해봤어요가 핵심이 됩니다. 물론 fMRI 데이터는 공개가 돼요. 그 의사들을 위해 가지고 요즘에 그 의료 AI가 되게 많이 저거 하고 있으니까 샘플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거든요.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나 아니면 모의 데이터들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중학생이 그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 믿을까요? 저는 사실 안 믿을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안 믿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fMRI 데이터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뇌 그 왜 아마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렇게 뇌 있고 막 빨갛고 노랗고 이런 거 있잖아요. 뇌의 활성도를 측정한 그건데 그러면은 그 활성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로 찍혀 있는 거를 수치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행렬로 변환했다라는 거는 사진을 숫자 데이터로 즉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자소서 그러니까 한 3,000자, 5,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되게 자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한 줄로 퉁 쳐버렸어요. 그럼 질문에서 자, 너가 봤던 fMRI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혹은 fMRI 데이터를 어떻게 행렬로 바꿨니? 행렬은 뭐 어떤 행렬이니? 등등등등의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뭔데? 그다음에 이 행렬로 변환해서 왜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다음에 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등등등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면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의 면접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학생이 소화할 수 있다면 이 자소서도 저는 나쁜 자소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 과정을 훨씬 더 풀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이거는 글의 분량은 동일한데 여기서 학생이 공부한 내용이 요 세 줄에 다 몰아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훨씬 더 풀어서 쓰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학생이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재 자체는 나쁜 소재는 아니다. 다만 fMRI 데이터를 구했다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의심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머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GPT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이도를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학생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해 친구예요. 올해 학생하고 막 상담을 하다가 걔가 수업 한 2주 차인가 3주 차인가 자소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GPT 썼지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일단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저 GPT한테 다시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쓴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해놨다 다시 쓴 건데 암세포의 진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그 뭐 이런 데 이제 혹이 났다. 뭔가 이제 사마귀 같은 게 났다.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은 걔가 암세포인지 종양인지 아니면 그냥 사마귀인지 뭔지 이런 거를 이미지 기반으로 분류해주는 인공지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학생이 탐구하기로 해서 얘기를 하다가 애가 어느 날 이제 자소가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여튼 그런 이제 조기 진단 가능성을 탐구를 하면서 CNN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다.
그래서 정상세포, 암세포 이미지를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네, 여기가 이제 사실 동기가 없어요. 그 자소서엔 동기가 없는데 어쨌건 CNN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이미지를 분류했다. 요 CNN이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학습시켰고 그 다음에 그 학습시킨 결과를 ROC랑 AUC 지표를 산출해서 평가를 했다. 그 다음에 과적화 복제를 위해서 드랍아웃이랑 뭐랑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시도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느낀 점이 되는 건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죠. 일단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설명해 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ROC나 AUC 같은 경우는 보통 고2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과 통계를 배워야 써먹을 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어디 갔지? 예, 요 정규화 과정이나 데이터 증강, 전처리 과정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조금 어려운 거고요. 과적화 복제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렵게 애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방금 전 거를 보고서 이제 이런 식의 면접 문제들을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CNN 원리 설명해봐라. 이거 설명하는데도 사실 이거는 행렬 정도의 난이도로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소화를 한다면. 그 다음에 공개 데이터셋 어떤 사이트에서 자료 획득했니? 외대부고 작년인가 재작년 기출문제 보면은 내가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써놨더니 그거 너 어느 사이트에서 공부했어? 라고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거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쓰니까 그 사이트 말고 너가 다른 공부한 사이트 2개 대볼래? 그리고 그 2개에서 각각 공부한 내용 얘기해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처에 관해서 묻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이 이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거 써놓으면 100%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어디서 획득했니? 그다음에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가공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중학생이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전문적이고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ROC나 아까 말씀드린 ROC나 AUC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소재를 가지고 400자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학생한테 난이도에 적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을 자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어디 갔지? 네, 이 친구처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뭐 동네라든가 자기 반이라든가 그런 데 적용하는 게 학생이 하기에는 훨씬 더 괜찮은 탐구 활동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학생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요 정확도 요 암세포의 조기 진단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내가 CNN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CNN 원리를 공부를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어떤 실습 정도를 해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마음에 드는 거 사진을 한 20장, 30장 찍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제 원리적인 공부를 해봤다 정도를 학생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GPT 사용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 절약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좀 찾아줘라고 하면은 물론 가짜를 찾아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 2~3번의 검증을 거치면은 충분히 괜찮은 자료를 찾아줍니다. 근데 GPT를 가지고 자소서를 쓰시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 대입도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아직 자소서를 봤거든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얘네들이. 그래서 거기 수업도 하다 보면은 카이스트 간다는 애들이 GPT로 자소서를 써오는 경우들도 올해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로 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순진한 걸 수 있는데 GPT로 돌리면요 GPT가 중요 단어에 별표 2개 쳐주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긁어서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게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T 썼지라고 하면 네 그러거든요. 네 여하튼 자소서의 목적은 자기 PR하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입에서는 특히나 더 나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인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GPT를 쓰다 보면은 그 학문적인 내용의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해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어필을 해야 되니까 GPT 가급적 일단 자료 조사에 이제 좀 활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탐구 소재는 학교 생활에서 연장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고, 너무 이론적으로 어렵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활용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하고 이상한데? 인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성의 키워드는 이제 이렇게 되죠. 배려, 협력, 나눔, 타인 존중, 규칙 준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많이 외대부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에서의 어떤 그 갈등 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합창대회에서 알토파트장으로서 뭔가 이제 이런 연습을 이끌었다. 근데 우리 학교에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해결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았어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고, 요 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요만큼이 되는 거죠. 편견이라는 거 좋지 않아요. 자, 요거 보시면요. 학급 회장으로서 내가 질의응답반 개설해서 분위기 형성했고, 어쩌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받았다.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자율동아리 부장으로서 또 이런 거 애들하고 같이 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지금 여기거든요.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소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재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재보다는 요 느낀 점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인성은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의 어떤 착한 정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보시면은 이게 이 친구가 지금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위쪽에 보시면 협력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애들이 인성 써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자기 공부 잘하는 걸 끼워 넣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멘토 멘티 활동 같은 거 특히 이제 그걸 소재로 잡아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은연중에 어필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뭐 애들이 반에서 아무도 안 하는 저 구석탱이에 청소를 나 혼자 이렇게 좀 도와줬다. 아니면은 유리창 같은 거를 내가 닦았다. 애들이 아무도 안 닦는데,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뭐 예를 들어서 복도에 화장실 청소가 몇 반 담당인데 걔네 반 애들이 청소를 잘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뭐 청소를 같이 했다. 뭐 걔네들 하고 라든가, 그런 되게 사소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반에 저거 뭐죠? 그 에너지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불 끄고 문 잠그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건반하면 너무 심심한데 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지, 열쇠로 잠그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기도 수업에 늦게 들어가고 뭐 에너지 낭비도 있고 도난분실 위험도 있고 어쩌고 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도어락으로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애가 그러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했더니 괜찮다고 해가지고 반 애들 1,000원씩 걷어가지고 도어락으로 실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더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소재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괜히 이런 거 어거지로 끼워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과 관련해서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요 하나하나를 다 저기 자소서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권학인형과 연계해서 관심 갖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 들어와서의 활동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의 활동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애들이 이 세 개를 다 따로따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량이 너무 늘어지는데, 지원동기 진로계획은 딱 이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학생이에요. 두 개가 다른 학생이고, 내가 이 학교 왜 지원했어요? 라는 거를 처음에 학교의 권학이념, 아니면 학교의 뭐 동아리, 아니면 학교의 프로그램, 아니면 학교의 인재상, 이런 거랑 엮어서 일단 쓰시면 돼요. 그래서 외대부고의 권학이념이 이거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 권학이념과 맞아 떨어져서 지원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아리가 아니네.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봉사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동아리와 이 봉사정신과 관련해서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하프스의 어떤 외대부고죠? 외대부고의 진로 목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거지입니다. 그냥 말만 맞추시면 돼요. 말만 맞추시면 되고, 그다음에 진학 후에 내가 마찬가지죠. 뭐 동아리가 됐건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이 됐건 아니면은 뭐가 됐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어떤 성장을 하겠다. 마찬가지 입학한 후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 후에 뭐가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전체 한 300에서 350자 이 정도 분량으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학교의 동아리나 프로그램이나 인재상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랑 맞물려서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I 개발자 및 CEO의 꿈을 꾸어왔는데 이런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고 싶은데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 들어가 가지고 이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내보면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활동들이 좀 들어가게끔 쓰셔야 되고, 동기하고 과정 꼭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쪽이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로 끝낼 게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어떤 거를 고쳐보고 싶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잡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런 소재를 돌려서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생기부에 있는 거 그리고 교내 활동 기반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활동을 나열만 하지는 마시고 마지막에 의미 부여 정도는 한두 줄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 의미고, 여기 없는 GPT 쓰실 때 좀 주의하셔라. 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희근 선생님하고 임혁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 이태재 선생님하고 저희 지금 DNA 입시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라운드 타겟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머님들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입학하고 나면 어떡하냐 뭐 할 때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올라가서 탐구하고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지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소서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말로 이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AI가 썼을 때 그 지금 챗GPT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이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냥 봐서는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는 지역자 사고, 그러니까 여기 광역자 사고죠. 여기 휘문, 중동 뭐 이런 쪽 이제 그 자소서하고 관련된 것을 저희 임혁기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을 주실 건데요. 그 어머님들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자사, 광역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성적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A인지 B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특도 지워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역자사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럼 이제 뭘로 보겠어요? 네, 그게 자소서하고 그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소서하고 면접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소서는 어떤 학교도 그 점수화 시키지 않거든요. 점수화 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문제로 만들어내고 그 면접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적인 우수한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소서가 전국 자사고만큼 세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업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자소서는 이제 내용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이어서 임혁기 선생님 올라오셔서 광역자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혁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제 지역 자사고 관련해서 이제 자소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저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자소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직히 좀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보니까 쉽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구성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계획해 나가야 되는지 좀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그 입학 전형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선 저희가 고등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정기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보통 앞에 이제 정기 고등학교는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계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학 전형 개요라서 이제 영재고는 써있진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무튼간에 앞에 보시면 이제 과고나 이제 뭐 서울체고 막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고등학교로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자소고에 이제 전형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 모집과 추가 모집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아무튼간에 이제 일반고는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 같이 만약에 이제 자사고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1단계를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간다는 거 이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형별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거는 뭐 다 아실 테지만은 뭐 하나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남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라든지 세종 소재 이제 중학생들도 이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경쟁률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경쟁률이 1대 0 이하면은 당연히 어때요? 지원자 전역이 다 합격이 될 거고요. 이제 1.2 그 이제 아래로 가면은 일단 면접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추첨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1대 1.2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면접을 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12월 3일 날 12월 5일까지 저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대상자 서류 제출을 그 바로 일주일 뒤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이때 자소서를 해야지 하면은 살짝 늦는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합격 발표 같은 경우 이제 12월 26일 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자사고의 그 경쟁률을 쭉 살펴보자면요. 이거는 일반 전형이랑 그 사회통합 전형 다 합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화고나 휘봉고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여타 그러한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봤어요. 아시다시피 다 미달이 났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존은 사실 그거를 제가 예상하고 맞추면은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그죠? 그건 신일 거고 아무튼 간에 그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런 중동이나 베리 같은 곳은 지금 계속해서 경쟁률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그 좀 이제 기타로 말씀드려보면은 휘문고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미달이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애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한다. 원래 그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막 바뀌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요. 원래 막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어깨 뻥기 차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뭐 조금 좀 살짝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지금 자기소개서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 전사고에 비해서 지역 자소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소서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큰 부담은 없어하세요, 사실. 그냥 혼자 해도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학생이 그만큼의 역량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 이제 혼자 하고 뭐 따로 그냥 뭐 국어 선생님께 한번 첨삭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제 글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죠. 내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써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 활동 같은 것도 내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특히 뭐가 제일 문제냐면 진로가 정해지지 않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를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봐도 계속 바뀌어요. AI 전문가였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 쪽으로, 나 그냥 좀 수학 좀 힘드니까, 좀 학원에서 하다 힘드니까 갑자기 나는 경영경제 쪽으로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잡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소서 쓸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시는 건 바로 진로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라도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안 봐요. 앞에 창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자소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 학생이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쭉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면 무조건 진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연기를 시켜야 돼요. 얘를 그렇게 하셔야 편합니다. 그러면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학원에 오고 이제 첨삭을 받는 거겠죠.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 면접 질문을 만드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소서에 쓴 내용이 뭐다? 결국에는 면접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봉사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면접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아무튼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기소개서 자체로는 점수를 매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소서는 또 점수 딱 없고요. 막 90점, 80점 이렇게 막 채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자사에서는 이제 안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전사고로 가면 이제 하나고, 여기는 서류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자소서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하지만은 여기 지역자사에서는 이거를 따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자소서를 잘 썼다, 못 썼다 해가지고 이거는 합격하지 않는다. 그 불합격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에서는 이 면접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변하느냐 이걸로 결정을 하고, 대신에 간접적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그런 자소서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 학생이 괜찮게 썼는지 아니 진정성이 없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10월 달 이렇게 될 때 고등학교 이제 입학 설명 같은 것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면접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답변들이 나오면은 그냥 침묵해 있어요. 아무 답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전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외워요. 그러니까 질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다 외워버리자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질문 나오면 어때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소서 내가 쓴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렇게 침묵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이거는 이제 지역자사 자소서 이제 문항인데 똑같습니다. 네, 비슷해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기 1200자죠. 아까 전에 1500자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사고는, 근데 지역자사 같은 경우는 1200자예요. 그러니까 300자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수업이나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방향을 제시를 할 때, 그래서 여기 진로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탐구 경험 같은 것들을 보통 그냥 2가지를 잡아요. 외드보거나 다른 전사고 애들은 보통 주제를 3개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2개 정도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성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 건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성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리고 인성 영역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둘 중에 이 부분이겠죠, 그죠? 이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다 쓰레기 주었다, 그죠? 아니면 뭐 어디 수련회 가서 뭐 어디 갈등 상황 있었는데 내가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 똑같을 텐데 아무간에 나의 좀 차별화 같은 것들, 뭐
앞에서 제가 뭐 막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간에 저희가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저 차별 가지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작성을 할 때 아무튼 간에 형식 요건 이런 건 무조건 지켜야 되죠. 당연히 1200자 당연히 지켜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이거를 막 세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학생부 막 글자수 세기라는 막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복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한글 해가지고 쭉 드래그하시면 밑에 막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항별로 이제 300자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 그냥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함시켜서의 1200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나는 어떤 학생인지 명확히 하기.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이런 것들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장점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나만의 특별한 함, 뭐 찾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랑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 다녀 좋지만은 나는 그냥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좀 혼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랑 좀 많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장점이 있는지. 근데 이제 사실 말 잘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저희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좀 특징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똑같아요, 애들. 나 의사 되고 싶다. 나 약사 되고 싶다. 아니면 난 또 어떤 연구 되고 싶다.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라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나는 뭐 어디 개발도상국 뭐 이런 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좀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는 한번 케어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그런 특징을 하나 고르시는 것이 제일 차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눈에 띄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뭐 열심히 공부했다 뭐 친구들과 협력했다 이런 뻔한 얘기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해도 되긴 하지만은 차별화가 되려면은 이런 부분들은 살짝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내가 겪은 내용,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 경험 위주로 서술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소서지만은 뭐 기업자 소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험 위주로 그냥 쓰시는 것이 맞죠.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의 학생의 근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선택과 집중, 내가 했었던 내용들을 활동들을 정리를 해놓는 것이 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안 돼버리면은 나중 가서 그러니까 그 원서 접수 임박해서 막 자소서를 쓰게 될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해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체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쭉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런 면접관에게 꼭 알리고 싶은 것들 몇 개만 선택을 하고 없으면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보아온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적 이야기 같은 것들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올랐다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뭐 몇 점 받았다라든지 뭐가 올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언급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시고 가끔씩 있어요.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1등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제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성적 학습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자격증 명칭 그리고 또 뭐 어학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까 학생부 관리하면서도 이제 봤었는데 한 학생이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부에 적어도 되냐고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부에 적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문이라든지 그 책 출간한 거 이런 것들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출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애들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시가 있습니다. 뭐 이런 토익 시험에서 뭘 받았다, 뭐 이런 것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사고 자소서를 한번 예시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죠. 한번. 그래서 깊이 있는 탐구 고민 그런 과정들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경험 강조, 구체적 학습 과정과 결과. 여기서 깊이 있는 고민과 탐구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냥 탐구 과정, 아니 탐구 과정이란다. 그냥 탐구 주제 했고 나 이런 걸 했다라고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왜 탐구 과정을 왜 보여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맥락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이런 탐구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방 선생님이 그 알려주셨던 그런 내용들 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넌 이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고 자료 그리고 서적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자소서에 들어가면은 된 거죠. 그게 그냥 그 자소서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내가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탐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 학생의 자세, 탐구 자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깊이 있는 고민이랑 그리고 탐구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 자동적으로 그냥 써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학교별로 들어가셔서 건약 이념 이런 거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럼 예시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학생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이런 부분들 이제 중학교에서도 잠깐 배우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았다고 여기다가 또 추가를 시켜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하다 보니까 뭐 해바라기 씨앗이라든지 막 이런 곳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재밌고 하니까 이 학생이 또 관련된 또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저 위 뒤에 있어요. 이 책들을 읽고 나서 지금 이러한 자연현상 속에 이러한 뭐 프랙탈 구조라든지 수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탐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동기를 적었죠.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제가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뭐 탐구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 일상생활 속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뭐 의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응급 환자 같은 것들 그래서 응급 환자들을 좀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해가지고 누구는 빠르게 이 환자 치료해야 되고 누구는 그 다른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인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탐구해보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를 하나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참고 자료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체득한 것들을 이렇게 쭉 써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탐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내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내가 풀어본다든지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세워요. 근데 얘도 어때요?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프로그램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또 독학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뒤에 또 이렇게 쓰여지겠죠. 어때요? 어려워요? 그쵸? 어쨌든 간에 내가 그냥 모르는 것들, 뭐 문제의식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맥락 동기 딱 하나 잡은 다음에 그것들을 참고자료나 그런 개념들을 습득을 했고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쓰시면은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 구조가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과목 세특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하실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들어가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무간에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 쓰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가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경영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잘 짜여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과목을 배우더라.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라고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지문에 보니까 뭐 권한개념이라든지 그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여기 학교에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죠. 학생이랑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만의 특성을 찾는 거예요. 아, 저는 뭔가 좀 창의성을 가지고 뭘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나는 좀 수학 공부하는 거, 나 수학 그냥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냥 억지로 맞추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입학 후에서는 이런 활동들 같은 것들 쭉쭉 해서 결국엔 이런 연구 같은 것들 내가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 다 참고 자료 같은 거 다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제 자소서를 막 말로만 떠들면은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애들 너 해봐 이거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학원 같은 것도 이제 오는데 아무튼간데 혼자 하면 좋죠. 혼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쪽에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서 나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인성 영역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환경보호 동아리에서 막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 막 하죠. 이제 여기서의 조금 차별화를 내가 좀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앞에 부분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동아리원들과 해결했고 또 뭐 했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내가 좀 막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차별화가 될 건 뭐냐면은 그 결국에는 너가 뭘 얻었는데 그 결과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뭐예요? 이 캠페인 이후 그러니까 분리수거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그런 분리수거율 같은 것들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로 줄어들었더라. 몇 퍼센트 줄어들었더라? 아니면 어느 정도 양으로 줄어들었더라? 아니면 선생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더라? 구체적으로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과 같은 것들을 마무리 지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인성 영역 같은 부분에는 어차피 앞에서는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결과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제 팁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은 저희 이태재 선생님이 그 면접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결정적인 게 이제 면접이잖아요. 이제 자소서도 잘 써야 되고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면접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면접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 아이들이 이제 당락이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해서 문과, 이과 진학하는 친구들 이제 전부 그 면접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에서 자사특목 자소서하고 면접 지도하고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자소서 쓰기 일반적인 부분하고 특히 지역자사에 대해서 앞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이유도 면접을 잘 보기 위한 거죠.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서류평가라는 항목을 뭐 배점화하는 학교도 소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그 학교별로 보는 최종 관문인 면접에서 학생이 어떻게 역량을 보여주는가가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고려하면서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사특목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학교별이나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뭔가 계속 넘어가네요. 드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외국 국제고 그다음에 전국 자사, 서울 자사의 차이 그리고 뭐 좀 중요한 학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자사특목이라는 게 학교에 이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달라도 문구가 다 똑같잖아요.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면접도 어떤 식으로 평가하라라는 것을 그 교육청에서 뭔가 계속 다음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데 예,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 그 출력된 자료하고 동일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 문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면접에서의 평가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그다음에 인성을 평가한다. 그게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는 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해서 그 자소서에서 쓴 그 내용, 그다음에 지원 동기가 이 둘을 합쳐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두 영역을 합친 이 꿈과 끼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자사특목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인데 꿈과 끼 하면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인가를 평가하는 영역.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춘 학생인가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고 학교가 이제 멋대로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평가의 어떤 그 매뉴얼에 따를 때 그 면접관 3명을 보통 만나게 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은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어로 말해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제출한 학생부에서 볼 수 없는 성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볼 수 있는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면접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걸 충실히 답변해 주는 것이 면접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제고, 전국 자사, 서울 자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자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류 평가에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만한 부분을 학교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 부분에서 영어, 국어, 사회 외에는 전혀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실제로 점수화되는 것은 영어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전국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좀 더 자율성을 평가 방식에서 부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류 평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서류 평가가 없는 서울자사는 면접 100%로 학생이 이제 선발되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평가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첨으로 그냥 뽑아버리거나 아니면은 1.5배수를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사회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5배수를 거르지만 실제로 그 외대부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 평가 점수가 만점인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전부 다 면접을 보기 때문에 2배수를 뽑는다 이런 것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고 훨씬 더 높은 경쟁률 하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면접을 유형화해 보면 자사특목을 전부 합쳐가지고 유형을 해보면은 결국은 개별 문항만으로 면접을 보느냐 아니면은 개별 문항에 대한 면접은 반드시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공통 문항이 준비되는 경우도 있느냐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설명했던 이제 서울자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약간 공통 문항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학교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서류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일 뿐입니다. 지원 동기나 아니면 학교의 인재상이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뭔가 인성적인 역량을 발휘한 경험 이런 것들을 물을 뿐인 것이고 이제 몇몇 학교들에서 외국 국제고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전국자사 중에서 이제 서울권에 있는 외대부고 하나고를 제외한 몇몇 학교들에서 공통문항을 바탕으로 보는데 이 공통문항도 크게 성격으로 보면은 학생이 실제로 역량을 평가하는 창의수학이나 이런 걸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지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크게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영역으로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서울자사의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항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소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보는 모든 학교들에서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인성 소재 보고 내용 알겠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그 배려를 실천한 경험을 얘기해 보라, 이런 식으로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통 문항들은 결국은 다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국 자사부터 이제 좀 따로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계속 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사 특목 유형별로 본다면 결국 학교 메이저로하고 얘기할 수 있는 4개 외고를 보면은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권에 있는 외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접실이 뭐 둘로 나눠져 있느냐 아니면 문항을 먼저 보여주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6분 전후 뭐 서너 개의 질문을 받는다라는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질문이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이제 2개, 그 다음에 인성 하나, 그 다음에 그 지원 동기 하나.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영역까지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출한 학생부와 이제 자소서에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전국자사 외대부고 한화고 같은 경우에는 15분 동안 면접을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학교 둘이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외대고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질문, 그 다음에 한화고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뭐 20, 30개의 질문을 받는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설명회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그 5분 동안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이 먼저 한 4분 정도를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꼬아놓은 질문들이 애초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화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는 질문 자체는 상당히 단순화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학생이 뭔가를 답하게 되면 꼬리로 계속 뭔가를 직접 답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자사는 결국은 뭐 외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향상으로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만으로 거의 면접이 끝날 수도 있는 그 외고나 아니면은 전국자사에 비해서는 인성에 대한 질문이나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질문의 비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정도의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전국자사든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공통 문항이 있는 일부 학교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개별 문항에 잘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개별 문항이라는 것이 그 외고든 아니면 전국자사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자소서에서 이제 문항이 출제되게 됩니다. 뭐 여기 대원외고의 영역별 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외대부고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한화고의 기출문제 예시들을 담아놨는데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외대부고에 비해서는 덜 꼬아놓긴 했습니다만 이 문항을 보면 뒤에도 실어놨습니다만 결국은 자소서에 어떤 문구를 쓰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해를 점검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주어지게 되고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명회에서 공개한 실제 문항들을 보면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모의유엔 활동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모의유엔에서 실제로 자소서 기술만으로는 한국 역할을 맡았는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역할을 맡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네가 어떤 국가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네가 그때 한국 대사를 담당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입장을 취한 국가하고 비교해서 말해보라 라고 해서 실제로 쓴 것이 아니라 쓰지 않은 그 문제를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2가지를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 지난 2년간 경험하거나 참여했던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위에 3가지 요건에 대해서 각각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만약에 어떤 탐구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자소서에서 쓴 것을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긍정적인 측면을 적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뭔가 한국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 상황에 적용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학생이 그 탐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고를 보면 똑같이 15분인데 여기 이제 이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질문의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론 동아리에서 장애인 문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애초에 첫 번째 질문도 뭔가 그 장애인 외에 사회적 약자를 말해보라 라고 하지만 만약에 노인으로 답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고 해서 결국은 여러 개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외대부와 하나고의 이제 가장 큰 특성 차이 중에 하나는 학생부 질문을 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대부고는 설명회에서 실제로 자소서에서 충분히 질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묻는 경우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물을 만한 것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아니면 묻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하나고는 실제 질문을 받는 걸 보면 전체 질문의 반절 이상이 학생부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학생부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몇 개 외국 국제고의 공통문항 예시를 들어놨는데 단순하게 보면 이제 한 문장으로 뭔가 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거나 아니면은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주고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근거와 함께 얘기해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준비가 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미리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은 준비 시간이 대부분 있어요. 일부 학교는 준비 시간 없이 바로 이제 보고 답변을 해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3분, 5분 이런 식으로 준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보면 예를 들면 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오는 짧은 문제를 보면 30년 내에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를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이를 위해 인류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두 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라 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어떤 구조로 답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 30년 이내에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AI 발달이나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죠.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보면 명확하게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로 정했다라고 하면 AI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뭐 일자리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익을 독점한다라거나 해서 뭐 불평등이 심화된다라거나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종류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5분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두 측면에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잠깐 사고해 보면 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분을 준비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그냥 입을 다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자소서에서 실제 생각해서 쓴 것을 답하는 거에 비해서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익혀나가면 지원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적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크게 봤을 때 자사 특목의 면접을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공통문항이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학교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소서에서 많은 질문들이 출제가 되고 변별력을 갖는 부분도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고처럼 적극적으로 학생부에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어떤 수학 개념을 증명해봤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증명했냐 이런 것들은 물론 준비를 해놔야 되긴 합니다만 중학교에서의 이제 학생부라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실제로 한 것을 전부 적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변별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어떤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질문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뭐 외국 국제고라고 하면 6분 동안 그 다음에 뭐 자사특목이나 아니면 라고 하면은 15분 동안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알아봤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가 아닌가가 이제 결국은 그 학생의 우수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전국자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 성적이 결국은 올 A인 학생들끼리의 경쟁이죠. 그리고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A인 학생들이고 국어 사회는 뭐 점수화되는 측면 없긴 합니다만 메이저 외고라고 하면 국어 사회까지 이제 A를 대부분 받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도를 하다 보면 나머지 과목들은 성적이 낮은 경우도 있고 서울자사는 훨씬 더 성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느 경우든 간에 학교는 제출한 학생부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그 학교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학생이 진짜로 우수한 학생인가라는 것을 판별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뭐 똑같이 올 A를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수한 학생인지 이 A라는 성적만으로 알 수 없는 이 학생의 우수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좋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소서를 그냥 한 차례 쓰고 그 자소서에 기반해서 뭐 답변을 뭔가 그 대본을 써가지고 이제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외대부고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의 형식을 보신다라거나 아니면 한화고에서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내가 쓴 것에서 관련된 어떤 확장된 공부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면접 준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은 어떤 문항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면접 문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이제 예시를 몇 가지 담아놨는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저도 미리 지도를 할 때 생각을 하고 싶지만 자소서를 쓴 다음에 면접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 질문이 뭔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과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자소서를 같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면접 연습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고칩니다. 심지어는 이제 원서를 내는 기간이 있죠. 원서를 내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면접 수업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해 보면서 제출 전날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고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걸 점검하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학생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이기도 한 거죠.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잘 답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소서 문구를 바꿔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이미 여름방학 때 시작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전자사 수업도 하고 이제 외국어 수업도 했는데 자소서와 이제 면접 지도를 해보면은 결국 언제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느냐라고 하면은 자소서 쓸 때는 그냥 찾아보고 그것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전혀 답변을 못하네라는 걸 스스로 발견할 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내신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이제 면접 준비는 그 1차 합격 이후나 이런 때로 미리 생각하시고 계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접 준비 과정이 자소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실제로 이제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제 좀 보여드리는 이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화고에서 그 입학 전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에 담아놨는데 이제 사교육을
타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5분의 1 정도가 있었다, 면접을 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보니까 어려운 내용을 써놨는데 답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뭔가 답변을 면접관을 보지 않고 뭔가 외워가지고 읽는 느낌으로 답한다. 그 다음에 예상외의 것을 물어보면 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보다는 연습한 문항을 답변하거나 아니면 질문한 내용을 교묘하게 준비한 답변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듣게 되면은 몇십 개의 예상 질문을 상당히 꼼꼼하게 뽑아가지고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면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받아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질문은 저희가 이제 예상해서 만들어준 그 질문보다는 질문하고 미묘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잠깐 생각해보고 그 질문에 맞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틀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준비한 것 중에 뭔가를 골라가지고 답변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물론 이게 약간 연결은 되긴 합니다만 그냥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걸로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답변 맨 마무리에 그래서 이제 한화고에 입학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무조건 덧붙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계적으로 답변을 딱 뽑아준 예상 질문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그걸 외우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저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아이디어를 주고 많은 도움을 줬지만,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이 그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익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수업 과정에서는 학생에게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네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세부적으로 면접을 지도하면서 그 누적 관리하는 방식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학생을 맡든 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이 지금 수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누적 관리해 가면서 학생에게 맞는 지도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저희 면접 수업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자소서와 그 다음에 학생부 영역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학생이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제가 오타를 냈네요. 맨 마지막 학생 자도의 면접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주도의 면접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만이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이제 탐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자기소개서에 이제 활용한 자료들을 실제로 이제 1차로 5주의 면접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거기에 뭔가 논문을 찾아봤다라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책을 읽었다라거나 기재를 해놨지만 서너 개를 썼다라고 하면 그걸 다 읽은 학생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면 이걸 공부를 안 하면은 자소서를 이대로 냈을 때 나는 면접을 제대로 볼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네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이제 이 시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가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하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학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수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연습 과정에서 자소서를 계속 신경 쓰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학생에게 매주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학교 면접에 맞는 학교 면접 스타일에 맞는 연습을 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대부고 학생에게도 기본적으로 예상 질문을 줄 때는 짧은 질문들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연습을 시킬 때는 그 여러 개를 엮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로 묶어서 학생이 이제 4분 정도 스스로 뭔가 체계를 갖춰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압박 면접을 하는 한화고나 아니면 명덕외고 같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질문을 답변 듣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계속 꾸준히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서울국제고나 아니면 경기권의 외국국제고처럼 공통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 본인의 자소서하고 학생부에서 나온 질문도 충실하게 연습을 시키지만 그 시간에 맞게 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을 듣고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그 학교 시험 스타일에 맞는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는 뭐 자사 특목 여러 지원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자소서를 쓴 경우 그 다음에 뭐 면접 수업까지 이미 경험한 경우도 있고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있으실 거긴 합니다만 사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자소서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적이 반영되는 외고나 아니면은 전국자사에서 당연히 그 성적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입학 후에 어떤 선행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소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이제 준비된 여기서든 아니든 간에 준비된 과정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쓴 걸 가지고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점검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받아보고 자소서를 수정하고 면접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시간이 이제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을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학생에게 시간을 분배할 것인가를 지금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전자사, 지역자사 그리고 자소서하고 지금 면접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을게요. 궁금하신 거나 그리고 뭐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된다거나 뭐 이런 지금 사실 저희 프로그램 얘기는 별로 안 들었는데 뭐 자소서 프로그램하고 지금 이제 추석 특강으로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 11월 말에 입시가 아니라 그 내신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이제 프로그램이 또 열리고 12월에는 이제 파이널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래서 파이널은 뭐냐면 거의 이제 실전 모의로만 보통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해서 면접 수업이 정규반 유사하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보통은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해서 정규반 형태로 하는데 뭐 일주일에 2번씩 면접 수업을 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시간표 나오면 시간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이제 저희 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